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관성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관성계에서 느껴지는 가상의 힘이라고 뉴턴이 했었죠. 그 관성력의 크기는 가속하는 공간의 가속도의 크기와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주어지며 그 질량과 가속도의 크기를 곱한 양만큼 관성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좀 특이한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2kg짜리, 4kg짜리, 그리고 50kg의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여기는 지구니까 이 모든 물질들은 다 뭘 받죠? 중력을 받습니다. 중력을 받는다는 거는 아랫방향으로 가속이 된다는 거고, 그 가속도의 크기는 지구는 거의 대략 10m/s 제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은 20N, 이 사람은 40N, 이 사람은 500N. 이 안에 있는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질, 나방, 나비, 모기, 파리, 모든 돌멩이, 이 머그컵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하고 똑같은 인테리어를 한 그 방을 로켓에 싣고 우주로 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 우주입니다. 우주니까 무중력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중력이 없다고.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똑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2kg짜리, 4kg짜리, 그리고 사람 50kg. 지금은 무중력 상태니까 둥둥 떠다니고 있겠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런데 이 로켓가 갑자기 추진하면서 이 위로 가속합니다. 근데 이 가속도의 크기가 뭐냐? 중력 가속도랑 똑같은 10m/s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비관성계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뭘 받는가? 배웠죠, 저번 시간에. 관성력을 받습니다. 자, 관성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공간이 가속되는 크기와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 이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을 것이고, 그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가속하는 공간의 가속도를 곱한 20, 얘는 40, 얘는 500N의 힘을 받게 됩니다. 여기 안에 모기가 있던 나방이 있건 나비가 있건 모두 다 요 가속도의 크기랑 본인의 질량이랑 곱한 만큼의 관성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지구에 있는지 우주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돌멩이를 던지면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여기서도 돌멩이를 던지면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관성력에 의해서. 여기에서 모든 일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바깥에가 지구인지 우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가 지구인지 우주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력과 관성력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 중력과 관성력의 구분이 안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 등가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를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비관성계 속의 관성력은 가상의 힘이다 라기보다,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뉴턴, 패러다임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구분이 안 되는 또 다른 힘, 중력과 구분이 안 되는 힘이 관성력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중력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할 때 항상 BGM을 깔고 합니다. 우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새 우주선에 모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한 우주선은 등속 운동하고 있고 한 우주선은 가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랜턴을 켜가지고 불을 비춥니다. 불을 비추면 이 랜턴은 앞으로 갑니다. 당연히 정지해 있으니까 빛은 앞으로 갑니다. 자, 등속으로 움직이는 공간도 빛은 앞으로 갑니다. 왜냐? 두 공간은 구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갈릴레이의 말에 의하면 관성계에서 모든 법칙은 동일하니까요. 하지만 가속하는 우주선에서는 이 공간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빛이 휘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속하는 건 달라진 일이니까요. 그럼 빛이 휘었습니다. 마치 야구공을 던지면 휘듯이 빛도 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 공간은 비관성계니까 관성력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빛 또한 관성력에 의해서 아래로 휘었다는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뉴턴에 의하면 빛은 질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빛 또한 관성력에 의해서 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하고 동일한 지구에서 중력에 의해서도 사람의 쏜 빛이 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뉴턴은 중력이라는 것을 두 질량이 서로 끌어당긴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설명합니다. 가속하는 공간에서 빛을 휘어야 됩니다. 마치 관성력을 받아서 빛이 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관성력이랑 중력은 등가 원리에 의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비관성계 공간에서 빛이 휘었다는 것은 중력계 안에서도 빛이 휘어야 된다.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뉴턴의 패러다임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합쳐진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냥 공간이 아닙니다. 자, 되게 시공간에 대해서 대충 들어본 학생들은 요거를 시공간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공간이 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시공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이 방법입니다. 질량이 있으면 질량에 의해서 우주의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 휘어진 시공간에 의해서 다른 질량들이 빨려 들어가거나 돌고 있다. 이렇게 중력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요. 자, 이 고무판을 시공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추를 올려놓으면 시공간이 휩니다. 추를 올려놓으면 시공간이 휘니까 여기에 구슬을 놓는 순간 구슬이 그 휘어진 시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타원 운동하면서요. 태양에서 다른 소행성들이 타원 운동하는 것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도는 속도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해진다면 좀 영원히 돌 수가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시공간을 회귀하고 그 시공간 속에 달이 돌고 있으며 태양이 시공간을 회귀하고 그 태양계 속에서 다른 행성들이 그 태양의 시공간 속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중력을 설명한 겁니다. 아인슈타인.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겠지만 아까 어제 첫 시간에 말했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다. 이거를 검증할 수 있을 거다. 태양 때문에 빛도 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태양에 의해서 빛이 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못 보던 별까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게 되고, 그거를 실제로 천체 과학자인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뉴욕타임즈 1919년 11월 7일 날 뉴욕이 아니네, 런던 타임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의 혁명, 새로운 우주론이 뉴턴의 물리학을 정복시키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우주론이라는 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겠죠. 자,
이 사람이 에딩턴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일반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 관측 현상을 누가? 이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을 한 거냐? 이런 식입니다. 자, 태양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달도 있고 여기에 태양도 있습니다. 지구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 뒤에 별이 있습니다. 그럼 별이 태양에 가서 원래 보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태양의 시공간이 휘어짐에 의해서 별빛이 휘게 됩니다. 휘게 되면 이 휘어진 별이 누구한테 오냐? 지구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서는 이 별이 여기에 있다고 관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양에 의해서 별빛이 휘니까 지구에서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 별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별이 여기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태양이 밝은데 이 별이 어떻게 보이냐? 그래서 에딩턴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릴 때,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태양이 안 보이는 순간 이 별을 관측한 겁니다. 개기일식인 순간에 에딩턴이 이 별을 관측하게 되고, 실제로는 여기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별이 여기에 보이게 된다는 그 혁명적인 사진을 찍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이면 이게 그때 당시에 어느 잡지에 실린 모습인데, 이게 개기일식 모습이고 여기에 별의 사진이 찍힌 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대단한 거는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100년 뒤에도 이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과학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여러 개를 설명할 텐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시공간이 퍼져 있고 갑자기 엄청난 블랙홀이 생깁니다. 질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시공간이 굉장히 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블랙홀이 폭발한다던가 아니면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행성이 충돌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시공간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출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휘어진 시공간이 출렁인다면 그냥 원상태로 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휘어지면서 그게 파동처럼 퍼져나간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했고, 그걸 우리는 중력파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걸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가정만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발견이 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자, 2016년에 나온 뉴스 영상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결국 발견했습니다. 중력파를.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라고 하죠. 이게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100년이 넘은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엄청났던 이론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 우리는 파동을 통해서 관측을 합니다.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린 눈으로 뭔가를 보고, 현미경, 전파, 전자의 파동성을 통해서 전자 현미경을 만들어서 작은 걸 봅니다. 근데 우주를 볼 때는 전파를 사용할 뿐, 전자기파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측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중력파라는 웨이브를 사용한다면 아주 먼 과거의 일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발견했던 이 중력파도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쌍생설이 폭발했을 때, 쌍생성이 충돌했을 때 나왔던 중력파가 드디어 지구까지 온 것을 관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를 해석하고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졌다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일반상대성 이론까지 대충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습을 좀, 예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특강을 사서 보건, 아니면 선생님이 일단 주었던 일반상대성 이론 프린트부터 보건,
방법을 찾아가지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 사태가 좀 더 지속이 된다면 또 다른 강의도 올릴 기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예습을 꼭 잘 하셔서 4월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